네, 안녕하세요. 에디디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내용은 저희 표절이라고 하는 사항과 그리고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의 그 주요한 우려 사항으로 나오는 우리 윤리, 저희 특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방에다가 자유롭게 메시지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또 추후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이 세션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디티지는 저희 전 세계에서 이제 검사 서비스, 그, 연문 교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주요한 내용은 표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AI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술지와 연구기관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연구에서 허용 가능한 AI 사용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지, 한 시간 동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절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절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른 예시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우리 데이터라든가 혹은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논문을 작성하는 그 해설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하여서 표절이라고 하는 행위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과학적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날조나 위조, 그리고 표절로 다 우리가 하나의 여러 가지 단어로 분류가 되지만 과학적 부정행위, 즉 scientific misconduct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연구를 제안하시거나 혹은 수행하시거나 검토하는 모든 과정이 다 포괄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윤리적인 사항이 굉장히 이슈가 높아지면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연구적으로 윤리 이슈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출판하실 때 이 디클래레이션을 요구하시는 이 저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정행위가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과 출판하는 과정이 모두 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논문의 위조나 혹은 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직권 남용도 하나의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직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연구자가 연구 논문에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는 경우들 이제 우리가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논문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피어 리뷰의 1차 리뷰 코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수정 과정을 하면서 재서브미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서브미션을 진행할 때 만약에 기존에 제시했던 그 저자의 리스트와 수정 후 버전에서 제시된 리스트에서 어설가 다를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의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어설들이 각각의 무슨 기여를 했는지 이것이 abuse of position, 직권남용의 연구 논문 출판을 높이기 위한 그 사용은 아닌지라고 하는 문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 과정에서는 표절이라고 하는 문장을 상대방이 쓴 내용에 대해서 인용 없이 자기의 언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또 AI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디클래레이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과학적 부정 행위로 범주에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분들이 조금 초기 연구자에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하나가 중복 출판인데요. 중복 출판이라는 거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아무래도 이 검토와 리뷰어가 검토와 그리고 출판하는 과정이 상당 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그 과정 동안에 어떤 시간적인 딜레이가 일어날까 봐 다른 출판사에다가도 본인의 연구를 다시 재서브미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물론 이제
중복 출판으로 보류가 될 수 있고요. 이미 하나의 논문이 다른 저널에서 언더 리뷰 상태인데 그걸 withdraw하거나 혹은 리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논문에 출판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는 과학적 부정행위, 표절범주의 행위가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표절이라고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과연 저작권 분쟁에서 누가 어, 이거를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ICMJ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적인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의 구상이나 혹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연구자가 되겠고요. 혹은 연구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분석하거나 혹은 해석하는 연구 논문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함께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포괄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실질적으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도 그리고 포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즘은 어떤 저널에서는 이 어서리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acknowledgement 파트에다가 기술하는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많이 요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 미스컨덕이라고 하는 부정행위가 왜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요. 아무래도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업 기간에 이제 진행하는 학생들이나 혹은 연구생의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혹은 연구 과제로 수취하여서 연구를 작성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구 성과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런 과학적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윤리적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리뷰어와 저자와 혹은 에디터까지 여러 가지 관계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조금 더 이제 좁게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주요한 게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해요. 살라미 슬라이싱을 먼저 살펴볼게요. 살라미 슬라이싱이라는 얘기는 대규모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소규모의 연구로 나누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하는 이 논문의 개수를 높이려는 측면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어, 저자가 이렇게 살라미 슬라이싱과 같은 과정을 하게 되면 물론 연구자한테는 논문의 개수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구 논문에 대한 개수는 높아지지만 반대로 연구 원래 컨텐츠에 대해서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표절 혹은 동료 심사 과정에서의 이런 시간 낭비 혹은 인용 횟수를 부당하게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구적인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어떤 추후 부당한 사례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멀티플 서브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복해서 제출하고 그거를 여러 저널에다가 게재하는 건데요. 이 중복 게재의 경우, 이런 멀티플 제출의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연구 논문 출판이 높은 게재율을 받고 또 출판 시일까지 많은 시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브미션 했다고 해서 거의 80%가 이제 1차적인 게재 거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식으로 멀티플 서브미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엄연하게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로 볼 수가 있고요. 중복 출판물 역시 이렇게 자기 표절의 하나의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중 제출의 하나의 결과로 여겨져서 문헌에 대한 왜곡과 그리고 저작권 침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들 생기고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생기고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표절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COP라고 하는 출판윤리위원회에서 정의하기로는 타인이 출판되었거나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부터 연구비의 신청, 작성, 심지어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을 새 저자로 제출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절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절도라고 하는 행위와 우리가 항상 비교를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권을 도용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라이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출처나 인용이나 혹은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리뷰 논문 작성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 타 연구자들이 다른 저널에다가 출판한 연구 논문의 이미지들, 주요 결과 이미지들을 삽입해서 연구 결과에 같이 포괄하시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구 논문 출판할 때 그 연구 자료에 사이테이션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허가 없이 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레코멘드 하는 것은 만약에 타 연구 논문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사용한다면 항상 거기에 퍼미션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그럼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퍼미션을 받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컨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이런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참고하고자 싶은 데이터나 혹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퍼블리셔에게 에디터에게 메일로 하나 문의글을 남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글을 남기면서 언제까지 휴신을 달라. 그리고 사용 목적은 내가 연구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서다. 라는 식의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게 근거가 되어서 추후에 어떤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여러분들 디펜스 해 나가는 방법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프에서도 이런 논문에서 플래스리즘이라고 하는 표절이라고 하는 행위가 발견이 되면 철회라고 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철회가 진행되었을 때 많은 연구자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구 그랜트가 많이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된 사례들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의 저널들은 그 철회된 이유를 명시하고 있어요.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후에 연구자가 연구비를 취득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 즉 문장을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쓰고 그거를 변형하지 그거를 어, 인용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이 표절에 대해서 그리고 심한 경우와 조금 심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본다면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표절하는 경우와 그리고 우연하게 의도치 않게 진행하는 경우를 포함될 수 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우발적 표절에서만 표절로 생각을 하시는데 음, 우발적인 아니고 의도적인 표절에 대해서는 표절로 생각하시는데 우발적인 표절 역시 이제 표절로 행위가 됩니다. 우발적 표절이라는 얘기는 이제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이슈가 발생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 과학적인 글쓰기라던가 혹은 영어로 문장을 다듬는 거에 있어서의 좀 제한적인 능력에 있어서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요.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쓴 내용을 일부를 재사용하는 과정을 이제 자기 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가 기존에 썼던 논문이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만 기존에 썼던 논문이 출판이 되었다면 해당 연구 논문에 대한 전체 컨텐츠의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표절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것이고요. 고의적인 표절이라는 건 아무래도 상대방이 쓴 개념이나 혹은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표기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AI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을 체크했을 때, 어, 표절률이 한 문장에서, 한 문단에서 기존의 문장과 문단의 그런 단어의 내용들이 얼마나 코릴레이션, 겹쳐 있느냐라는 거,
거를 가지고 우리가 표절률, 시밀러리티를 나타냈었는데요. 이제는 이 AI를 이용해서 특정한 알고리즘과 패턴으로 기존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다 보니까 이런 단어에 대한 시밀러리티, 유사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어,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최종 사용자가 다시 문장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야겠죠. 그래서 의도치 않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원래 출처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AI를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컨텐츠가 스스로 만들어냈는지 혹은 AI에서 레퍼런스가 달려있지 않은 내용들은 어떻게 표기하지 않고 그대로 출간을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표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표기할 때는 당연히 그 저널의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표절을 방지하려면 적절한 인용 부호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영어 논문에서는 조금 사례들이 적지만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든가 하는 인문과학 쪽의 그런 연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설문지 형태의 혹은 인터뷰 형태의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구 논문을 쓸 때는 그 상대방이 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이라고 하는 표기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인용 부호 사용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또 문장을 어, 한 문장에서 어떤 영어적인 어떤 인용 패러프레이징 하는 데에 대한 제한점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 두 개나 단어 정도만 어떤 문장에서 바꿔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표절로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의미한 뒤에 그 단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사하기나 이런 붙여넣기의 과정들을 최소화하는 우리가 기록화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모로 꼼꼼하게 이제 기록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인용문인지 원문인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과학적인 사실처럼 보이더라도 항상 기존의 연구 내용이 기존 연구 결과의 경우에서는 명확하게 이 인용, 표기와 그리고 그 레퍼런스 삽입을 항상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삽입할 때 어떤 한 문장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레퍼런스 정보를 넣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유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장의 정보를 우리가 인용 표기할 때는 최소한의 자료로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표준에 대한 예시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어떤 실험 방법을 통한 이런 결과에 대해서 표기를 할 때, 너무나 많은 부분의 내용이 겹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표준로 여겨질 수가 있고, 특히 AI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다듬거나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은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문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쓴 건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점검하는 루트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문장을 다시 한번 다듬는 데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규율이나 혹은 어떤 세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서치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실 때 이제 가장 많이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hallucination이죠. 요즘은 챗GPT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기존의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는데 요즘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AI에서도 이런 레퍼런스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퍼런스 표기된 것 중에 많은 상당수가 실제로 추적을 해보면 학술 논문에 그 내용이 없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한 반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AI가 이런 잘못된 인용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한 내용이 적어도 2.6%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어, 완전히 이런 조작된 연구 결과가 표기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부분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해서 위조된 인용문이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AI가 레퍼런스 표기를 해 주었지만 그럴싸해 보이는데 각각의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나 어떤 정보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인용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인지하시고 추후에 여러분들의 사이테이션 유무를 확인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체크도 자동으로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만리를 드리곤 했었는데요. 이렇게 AI를 쓰게 되면은 과거에 어, 있었던 일부의 정보들이 재조합으로 내가 쓴 원문과 다른 형태로 제시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에서도요, AI가 2025년도까지 발표된 4,000편의 연구 논문을 분석해왔더니 그중에 의심스러운 논문 100편 중 65편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논문들에 대한 정보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AI를 활용한 어떤 레퍼런스 표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성에 대한 이슈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AI를 이용한 어떤 레퍼런스 표기된 정보들이 어떤 형태냐라고 한번 살펴보면요. 어, GPT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이 hallucination에 대한 체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 중인 50개 이상의 이런 hallucination 체크를 발견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 중에 피어 리뷰어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에서도 차이가 우리가 표로 보시면은 어 플로우스라고 해서 사이테이션에서 빠진 부분과 그리고 hallucinated citation이라고 해서 실제 AI가 제시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사이테이션 정보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이 잘못 믹스매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널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AI를 이용해서 그 논문이 서브미션 되면은 실제로 자동으로 1차 체킹을 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고 25년도부터는 저널에서도 이런 AI를 활용한 어떤 레퍼런스 체킹을 도입하고 있는 저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학술지에서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으면 그 즉시 반려 그리고 그 해당 저자가 다시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처에서 이런 AI 사용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챗GPT를 이용했을 때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거기서 만약에 내가 초안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그 아웃라인 포인트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문의를 했더니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해당 부분은 아주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AI나 혹은 윤리적인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서 명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지만 업무를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초반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실험 주제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얻는 건데 이때 AI 여러 가지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리터처 리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AI 도구들도 있고 요즘은 각각의 AI 도구들이 이런 인용된 논문들에 대한 연계성도 함께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AI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새로운 연구적인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에티컬 사용으로 윤리적인 사용으로 범주를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에서 그 이주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는데 어, 아무래도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AI에게 주제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가 제시해 졌을 때 해당 주제를 이제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연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부적인 주제와 그리고 더블 체킹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쓰는 거기 때문에 학술적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특히 AI가 그대로 작성한 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너무나 어, 범주가 좁아지고 그리고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핫 이슈에 대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 주의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연구 사례에서 보여지는 게 연구자들이 AI 사용이 높아지면서 연구 논문의 수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해요. 연구 논문, 개인이 쓰는 연구 논문 출판수가 한 3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평균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연구자가 출판한 논문의 창의성을 측정했을 때는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낮아졌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AI 자체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인 정보가 편향되어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연구자가 비판적인 어떤 사고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연구자는 추후에 윤리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본인의 연구적인 그런 노벨티적인 아이디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끌어안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평가라고 하는 과정들, 이런 독창적으로 혹은 관련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최종으로 우리 연구자가 결정권을 쥐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연구자가 이제 프롬프트를 쓰고 결과 정보를 AI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다시 하나하나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당 자료가 어느 기반으로 작성이 된 건지, 그리고 실제 그 레퍼런스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 유무에 대해서 데이터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정량적인 표기나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는지에 대한 체킹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고요. 학술적인 논문 사용대에서 또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조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저널에서도 논문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 괜찮다라고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는 이런 AI가 생성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스토리라인 이런 부분들을 AI만 의존해서 쓴다라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이런 AI가 여러 번 쓰다 보면은 이
핵심적인 주요 메시지의 톤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내 논지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여러 번 쓰면 쓸수록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AI가 어느 것이 더 중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떤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생물학적 위해 요소나 화학적 위해 요소에 대해서 어떤 중요하거나 독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AI가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저자가 다시 한번 더블 체킹하는 과정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자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AI를 이용해서 사용된 연구에서 이런 인용이라고 하는 게 1차적인 그 검토 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이테이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한테 우리가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이 해당 내용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인용문이라고 하는 내용에는 우리가 레퍼런스 리스트에 별도로 표기를 하지만 저자에 대한 내용, 출판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목, 연도, 페이지 번호가 요구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정보가 저널의 기준에 맞춰서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표절을 일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어, 연구자가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로부터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레퍼런스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주장도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인용에서 사이테이션이라고 하는 자기 인용의 경우에는 이런 연구자들이 조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같은 연구실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이런 게 다시 인덱스에 반영이 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논문에 대한 어떤 어, 결과지를 가지고 리서치 그란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들 참고하는 게 이제 출판 연도, 출판된 그 저널,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이 저널에 대한 인덱스 중에서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 논문이 얼마나 사이테이션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이테이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본인에 의해서 사이테이션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사이테이션이 됐는지까지도 인덱스화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추후에 우리가 하는 연구 과제 진행에서도 도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연구 리서치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크레디빌리티를 높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논리 설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 되겠죠. 이런 AI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사이테이션 정보를 체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지 하나하나의 규칙을 다 체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게 결국은 기존에 전문화된 도구들이 있습니다. 엔드노트라든가 혹은 뭐 맨델리라든가 혹은 이런 리퍼런스에 대한 스타일을 저널의 요구 양식에 맞춰서 일관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연구 논문의 어떤 디자인이나 컨셉을 잡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추후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적인 도구들을 한 번 더 활용하면서 체킹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표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검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표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동안에 검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한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표절이 그동안에는 어떤 단어에 대한 매칭으로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할로시네이션과 같은 정보들까지도 단순히 그 문장이 말이 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레퍼런스 스타일에 매칭되는 것이 아닌지 아닌지까지도 이제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자한테 이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기존의 출판물을 거의 수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킹하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로스 체크라고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해드리고 대부분 이제 크로스 체크 소프트웨어 하나만 사용하시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책이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것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기존에 AI 꼭 기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논문들에 대해서 이런 표절이라든가 비교를 했을 때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크로스 체크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때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뭐 크로스 체크도 있고 아이덴티케이트도 있고 터닝인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소프트웨어 자체 하나로만 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AI 사용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AI가 모든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검출률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여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활용을 하시는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이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연구 논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지되는 거고, 우리가 출판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 연구자들이 이런 출판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꼭 더블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에 대해서도 패러프레이징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AI 사용해서만 진행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장을 내가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도 내가 주어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어떤 효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패러프레이징, 즉 사이테이션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은연중에 내포할 수 있는 저자의 이런 의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AI 사용 과정 중에 있어서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출판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어너러블하고 그리고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기반 행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함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신 송은영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